어르신, 제발 일어나세요.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비명 같은 만류에도 눈앞에 귀 부인은 차가운 옥탑방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어. 내가 20년 동안 이 거리를 헤맨 이유가 있었어.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향한 곳은 내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걸까요? 편의점 통유리창 너머로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멈출 기미 없이 아스팔트를 때렸고 그 소리는 마치 내 마음속 불안감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젖은 걸레를 짜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또 밀렸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고사하고 당장 비바람을 피할 그 작은 옥탑방조차 지키기 버거운 게 내 현실이었습니다. 23, 꿈을 꾸기엔 너무 이르게 가난을 배워버린 나이였습니다. 손님이 우산을 털며 나간 자리엔 흙탕물만 흥건했습니다. 바닥을 닦으려는데 창밖 도로변에서 위태로운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상 깜빡이를 켠 차들이 신경질적으로 경적을 울리며 피해가는 그곳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비닐 우에 하나를 덜렁 걸친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기 몸집보다 2배는 커 보이는 폐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계셨습니다. 비에 젖은 박스들이 물을 먹어 천근만근 무거워진 탓인지 바퀴는 자꾸만 헛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쌩안이 지나가는 택시의 바람에 중심을 잃은 리어카가 굉음을 내며 도로 한복판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큰일이다. 나도 모르게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쏟아진 박스들은 빗물에 젖어 떡이 되어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허공에 손만 휘젓고 계셨습니다. 클락션 소리가 비수처럼 할머니에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순간 점장님이 CCTV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근무지 이탈은 질색하는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빗속의 노인을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나는 계산대 밑에 있던 내 우산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비를 뚫고 다가가자 할머니는 파르르 떨고 계셨습니다. 쭈글쭈글한 손등 위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산을 할머니 쪽으로 기울이고 바닥에 널브러진 박스들을 닥치는 대로 줍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옷 버린다. 그냥 둬. 괜찮아요. 이것만 얼른 올리면 돼요. 조금만 비키세요. 위험해요. 물 먹은 종이 뭉치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눅눅하고 냄새나는 폐지 더미가 내 유니폼을 더럽혔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뒷차들이 빨리 치우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신용을 하고는 젖먹던 힘을 다해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겨우 박스들을 다시 쌓아 올리고 끈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할머니를 인도로 모시고 나서야 거친 숨이 몰아쉬어졌습니다. 내 어깨와 머리는 이미 다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해서 어쩌누. 젊은 사람을 고생만 시키고. 할머니는 젖은 내 어깨를 털어주려다 당신의 손이 더러운 걸 보고는 슬그머니 손을 거두셨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리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마치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다시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 폐기 시간이 30분 남은 도시락 하나와 따뜻한 쌍화탕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우산까지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거 댁에 가서 드세요. 그리고 이 우산 쓰고 가세요. 전가게 안에 있으면 돼서 필요 없어요. 아니야, 비싼 우산을 어떻게 받아? 비 안 맞고 가시는 게 더 중요하죠. 어르신 감기 걸리면 큰일 나요. 얼른요. 나는 억지로 우산 손잡이를 쥐어드리고 등을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멀어지는 구분 등을 보며 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그래도 착한 일 하나는 했다는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듯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젖은 몸을 이끌고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계산대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눈빛, 경멸서린 입꼬리, 최 점장이었습니다. 이서윤 씨, 지금 뭐 하는 거지? 그의 낮고 싸늘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내 고막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장님. 할머니가 너무 위험해 보이셔서 다녀왔습니다. 나는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선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 끝에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웅덩이만큼이나 내 마음도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최 점장은 혀를 차며 손목시계를 두드렸습니다. 이서윤 씨, 내가 시급 쳐주는 시간에 개인적인 봉사활동 하라고 했습니까? 편의점이 자선단체예요? 아닙니다. 하지만 차도에 리어카가 쓰러져서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잠깐? 그 잠깐 동안 가게 비웠다가 강도라도 들면 이서윤 씨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면 할머니 도왔으니 강도도 감동해서 그냥 간답니까?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무 시간에 자리를 비운 건 명백한 내 잘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계산대나 지키고 있어야 했다는 그의 논리는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최 점장은 내가 닦아놓은 바닥을 구둣발로 툭툭 쳤습니다. 이것 보세요. 흙탕물 천지네. 손님들이 들어오려다 불쾌해서 나가겠어요. 이게 다 매출 손해인 거 알바가 알 리가 없지. 지금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나는 서둘러 대걸레를 가지러 몸을 돌렸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감겨 움직임이 둔했습니다. 으슬으슬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점장님의 시선이 폐기 상품 진열대로 향했습니다. 여기 있던 도시락 하나 어디 갔습니까? 전산에 아직 폐기 처리 안 찍혔던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바코드도 찍지 않고 들고 나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식사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렸습니다. 어차피 10분 뒤면 폐기라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참나. 최 점장의 헛웃음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이서윤 씨, 폐기 시간 1분이라도 남았으면 그건 엄연히 상품입니다. 그걸 마음대로 가져가면 횡령이고 절도예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돈으로 채워넣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아까 자리 비운 20분, 그것도 시급에서 까겠습니다. 근무 태만이니까. 치사했습니다. 정말 치사하고 더러웠습니다. 고작 몇천 원, 그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호의가 누군가를 돕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절도와 근무 태만이라는 단어로 난도질당하는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울컥하고 눈물이 솟구치려 했지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어 참아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다신 이런 일 없어야죠. 요즘 알바하겠다는 애들 줄 섰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점장님은 혀를 끌끌 차며
창고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젖은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나는 대걸레를 꾹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억울해할 자격조차 없는 게 가난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내려면 이 모멸감을 견뎌야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고 교대 근무자가 왔을 때 나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우산까지 할머니에게 줘버리는 바람에 나는 편의점에서 얻은 검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집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운데 속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달동네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악의 하루라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고요.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옥탑방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문 손잡이에 꽂혀 있는 붉은색 딱지, 그리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내놓은 내 초라한 짐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닐봉지 위로 빗소리가 투둑투둑 떨어졌습니다. 최 점장의 비웃음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잘못 본 거죠? 지금 짐이 나와 있는 거 아니죠? 나는 빗물에 젖은 손바닥으로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손이 얼어터질 것 같았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에 옆집 개가 지저댔고 한참 뒤에야 문이 신경질적으로 열렸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짐짓 모른 척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끄럽게 이게 무슨 행패야? 아주머니, 이게 다 뭡니까? 저 아직 계약 기간 남았잖아요. 월세 며칠 밀린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건 너무해요. 며칠? 아가씨,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2달이야, 2달. 나도 은행 이자 내고 먹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아가씨 사정 봐줘?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짐가방을 발로 툭 차며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까지야. 이번 주말까지 밀린 거 싹 다 해결 안 되면 그땐 진짜 짐 싸서 나가야 해. 이건 경고야. 이번 주말이요? 당장 며칠 안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젊은 사람이 몸 굴려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쯧. 쾅! 무거운 철문이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나는 닫힌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며칠 안에 수백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젖은 짐가방을 끌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보일러를 켤 엄두가 나지 않아 전기장판 온도만 최고로 올리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까 비를 너무 많이 맞은 탓인지 아니면 서러움이 몸살이 되어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올랐지만 약 3억을 돈조차 아까워 찬물만 들이켰습니다. 천장 구석에 핀 곰팡이가 마치 내 처지 같아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어릴 때 보육원 원장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착하게 살면 호구 잡히고 남을 도우려다 내가 죽게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잘 가셨으려나. 나도 참 미련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아까 그 폐지 줍는 할머니 걱정이나 하고 있다니요. 따뜻한 쌍화탕이라도 드셨을까? 눅눅한 박스들은 다 말리셨을까? 품속에서 목걸이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부터 하고 있었다는 반쪽짜리 펜던트였습니다.
낡고 빛바랜 은목걸이였지만 내겐 부모님을 찾을 유일한 단서이자 부적 같은 존재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열에 들떠 헛소리처럼 중얼거리다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해열제를 털어넣고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최 점장은 내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더럽다는 듯 인상을 썼습니다. 마스크 똑바로 써요. 손님들한테 감기 옮기지 말고. 그리고 저기 물건 들어온 거 빨리 정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무거운 음료 박스를 나르는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잘리면 끝장이니까요.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죽지 못해 버틴 3일이 지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진 채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는 발걸음으로 달동네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을 골목길이 묘하게 소란스러웠습니다. 저게 뭐야? 누구네 집에 온 손님이야? 몰라, 아까부터 저기 서 있더라고. 잠깐만 해도 집 몇 채는 되겠다야.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있던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좁고 가파른 골목길 입구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습니다. 그것도 한 대가 아닌 2대. 매끈한 검은색 차체가 달동네의 낡은 회색벽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회장님 차 같은 것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있단 말입니까? 누가 빚쟁이라도 찾아왔나? 무섭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저 빨리 방에 들어가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차 옆에 서 있던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나를 보자마자 무전기에 대고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찾았습니다. 지금 올라갑니다. 그들의 시선이 정확히 나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도망쳐야 하나? 아니면 잘못 본 걸까?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앞차의 뒷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덩치가 산만한 그들이 들이운 그림자에 가로등 불빛마저 잡아먹힌 듯 했습니다. 이서윤 씨 맞습니까? 그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빚보증을 잘못 썼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혹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빚이라도 있는 걸까? 별의별 끔찍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돈 없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흉기라도 꺼내는 줄 알고 나는 질끈 눈을 감으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물러서거라. 애 겁먹지 않니? 그때였습니다. 사내들의 등 뒤에서 위험 있으면서도 어딘가 물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방금 열린 뒷좌석 문에서 한 노부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은발을 곧게 올리고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 코트를 입은 귀부인이었습니다. 귓가에서 반짝이는 진주 귀걸이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달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학생.
그녀가 내게 한 발자국 다가왔습니다.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비 오는 날 냄새나는 늙은이한테 자기 우산 쥐어주고 비 맞고 간 천사 같은 아가씨를 내가 어떻게 잊겠어.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며칠 전 그 폭우 속에서 리어카를 끌던 할머니, 비에 젖은 몸빼 바지와 구분 등 그 초라했던 모습과 눈앞에 기품 있는 귀부인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때 그 할머니세요? 그래. 내 꼴이 좀 많이 달라졌지? 그날은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랬단다. 할머니, 아니, 홍 여사님은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재벌 회장님이었다니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학생이 준 도시락이랑 쌍화탕 정말 잘 먹었어. 덕분에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버텼지. 그런데 학생은 그녀의 시선이 내 창백한 얼굴과 낡은 유니폼에 머물렀습니다. 안쓰러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디 아픈 것 같구나. 얼굴이 반쪽이야.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홍 여사님이 놀라서 황급히 내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어있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내 후드티 지퍼 사이로 삐져나온 은색 펜던트가 찰랑거리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홍 여사님의 시선이 내 목덜미 근처에서 딱 멈췄습니다. 순식간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잡고 있던 내 팔을 놓칠 정도로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왜 그러세요? 홍 여사님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끝으로 내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습니다. 반쪽이 쪼개진 날개 모양의 낡은 펜던트. 그녀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이 목걸이 어디서 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갈라졌습니다. 당황한 경호원들이 회장님 하며 다가오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나는 영문을 몰라 떨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제가 보육원에 맡겨질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원장님이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물건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하느님. 홍 여사님은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명품 정장 바지가 닿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수건에 고이 쌓여 있던 낡은 은색 조각. 그녀가 내 목걸이 옆에 그 조각을 갖다 대자 딸깍하는 소리는 없었지만 절단면이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완벽한 하나의 날개. 그것은 잃어버린 반쪽이었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내 새끼를 여기서 찾다니. 홍 여사님은 내 다리를 부여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목길에 그녀의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목에 걸린 펜던트와 그녀의 손에 들린 펜던트가 달빛 아래서 슬프도록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건강 해치십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은 홍 여사님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나에게, 정확히는 내 목에 걸린 반쪽짜리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 손녀 서윤이 맞지? 그녀의 떨리는 손이 내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바닥의 온기가 얼어붙은 내 얼굴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서 입술만 발싹였습니다. 손녀라니. 내가 회장님의 손녀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랐는걸요. 그래, 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다 조사했어. 20년 전 그 사고만 아니었어도 홍 여사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이었다. 내 아들 부부가 너를 데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 동네에서 큰 사고를 당했지. 차는 불길에 휩싸였고 아범과 어미는 그 자리에서. 그런데 기적처럼 뒷좌석에 있던 내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이 해주셨던 이야기와 비슷했습니다. 큰 화재 사고 현장 근처에서 울고 있던 나를 누군가 발견해 데려왔다고 했었으니까요. 이 목걸이, 내가 우리 손녀 돌잔치 때 직접 주문 제작해서 맞춰준 거야.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지. 사고 현장에서 반쪽은 발견됐지만 나머지 반쪽은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내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른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반쪽 펜던트를 다시 한번 꼭 쥐어주었습니다. 내 목걸이와 그녀의 펜던트가 맞닿아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이구나. 내가 이 동네를 그렇게 돌았어도 널 못 알아봤는데 하늘이 기어코 널 내 앞에 데려다 놓으셨어. 이 동네를 도셨다고요? 그래. 아들 잃은 애미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니? 죽은 자식 그리워서 이 골목을 맴돌았지. 남들 눈 피해서 폐지 줍는 늙은이로 변장하고서라도 내 새끼 숨결 묻은 이 땅을 밟고 싶었어. 아, 그래서였습니다. 그토록 고생스러워 보이는 폐지 줍는 차림을 하고도 눈빛만은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던 이유가 말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추억의 장소를 배회했던 할머니의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내가 나를 도와줬지. 제 우산까지 내어주고 젖은 도시락이라도 챙겨주던 그 고운 마음씨를 보고 생각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천사가 다 있구나 하고.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잃어버린 핏줄이었다니. 홍 여사님의 눈에 다시금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느님이 내 정성을 보시고 널 내게 보내주신 게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텅 빈 보육원에서 창밖을 보며 나를 버린 부모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그리워하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오냐, 그래. 할미 왔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우리 강아지 고생만 시키고 할미가 죽을 죄를 지었어. 홍 여사님은 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급 코트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할머니 특유의 포근한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녀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복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골목길의 수군거림도 경호원들의 시선도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심장 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을까? 홍 여사님이 나를 살짝 떼어놓으며 내 얼굴을 살피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너 몸이 불덩이구나. 식은땀 좀 봐. 그제야 잊고 있던 오한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며칠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게 감기 기운 정도가 아니야. 안 되겠다. 당장 병원부터 가자. 하지만 짐도 챙겨야 하고 내일 알바도 가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현실적인 걱정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장 내일 편의점에 안 나가면 최 점장이 길길이 날뛸 텐데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밀린 월세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홍 여사님은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알바? 월세? 그런 거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 감히 내 손녀를 이런 곳에 방치해둔 죗값을 물어야지.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손녀를 바라볼 때의 따스함은 온데간데 없고 대기업 총수로서의 서늘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뒤에 서 있던 경호 실장이 즉각 대답했습니다. 여기 집주인 불러와. 그리고 내일 날 박는 대로 이서윤 양이 일한다는 그 편의점 본사에 연락해서 점장 당장 호출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홍 여사님은 다시 나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가자, 서윤아. 이제 지긋지긋한 가난도 눈칫밥도 끝이야. 할미랑 집에 가자. 경호원이 차 뒷문을 열었습니다. 푹신한 가죽 시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소란에 놀라 뛰어나온 주인집 아주머니가 입을 떡 벌린 채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옥탑방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 차가운 방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요. 병원 특실에서 링거를 맞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난 내 몸은 거짓말처럼 가벼웠습니다. 옆에는 최고급 죽과 과일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할머니, 홍 여사님의 따스한 눈빛이 그 증거였습니다. 몸은 좀 어떠니? 얼굴색이 이제야 좀 돌아왔구나. 네, 할머니. 덕분에 정말 개운해요. 그런데 편의점에 가봐야 해요. 유니폼도 반납해야 하고 점장님께 말씀도 드려야 해서요. 가야지. 가서 따질 건 따지고 받을 건 받아야지. 내가 같이 가주마. 할머니는 비장한 표정으로 외투를 걸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가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최 점장이 카운터에 기대어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저 안이 내 세상의 전부였고 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아 바라보는 그곳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준비됐니? 네. 차 문이 열리고 경호원이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익숙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최 점장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물건은 제자리에. 그러다 힐끗 들어오는 사람을 확인한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던지듯 내려놓고 카운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서윤, 너 미쳤어? 지금이 몇 시야? 연락도 안 받고 무단결근하더니 이제야 기어와? 그는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옆에 서 있는 할머니와 뒤따라 들어온 건장한 양복쟁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나를 쥐잡듯 잡을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경고했는데 아예 배짱을 튕겨. 너 당장 짐 싸서 나가. 이번 달 월급? 어림도 없을 줄 알. 이복의 젊은이. 목소리가 너무 크군.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으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최 점장의 시선이 내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하, 이건 또 뭐야? 그때 그 폐지 줍는 할망구 아냐? 야, 이서윤. 너 이제 근무 시간에 거지까지 끌어들이냐? 여기가 무슨 무료 급식소인 줄 알아? 말 조심하세요, 점장님. 내가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최 점장은 오히려 더 기가 산 듯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쭈? 이제 말대꾸까지 해? 옷은 또 그게 뭐야? 어디서 짝퉁 명품 같은 걸 주워 입고 와서는 둘이 쌍으로 아주 코미디를 찍는구나. 최 점장은 낄낄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입고 계신 옷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정장이라는 걸 패션에 문외한인 그가 알아볼 리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숨을 헐떡이는 중년 남성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땀범벅이 된 얼굴, 흐트러진 넥타이. 편의점 본사 지역장이었습니다. 평소 점장님이 꼼짝 못하는 슈퍼갑인 분이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여기까지 직접 오시고. 지역장은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거의 폴더폰처럼 접힌 그의 모습에 최 점장의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지역장님? 지금 누구한테? 입 다물어.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지역장이 최 점장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 눈에는 이분이 폐지 줍는 할머니로 보이냐? 우리 그룹 유통부문 총수이신 홍 회장님이셔. 내가 목숨줄처럼 붙잡고 있는 이 편의점 프랜차이즈, 그 모기업 오너시라고. 네, 회장님이라니요? 최 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와 나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 점장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어제 나를 보던 자애로운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냉철한 기업가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네가 내 손녀에게 그랬다지? 폐기 도시락 하나 먹었다고 도둑 취급을 하고 아픈 애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손녀요? 최 점장의 시선이 내게 꽂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위축된 알바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점장님, 저 도둑 아니에요. 그리고 점장님이 말씀하신 그 거지 같은 할망구가 제 진짜 할머니십니다. 서윤 양, 그게 무슨... 변명은 필요 없네.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본사 법무팀에서 곧 도착할 거야. 자네가 그동안 알바생들에게 부당 대우한 것, 임금 체불한 것, 그리고 내 손녀에게 가한 언어 폭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테니 그리 알게.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삐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 점장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해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서윤 양, 제발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살려주세요. 바닥을 기며 애원하는 그의 모습은 비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박스를 줍던 할머니를 보며 혀를 차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주머니에서 꺼낸 꼬깃꼬깃한 편의점 조끼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반납할게요. 그리고 밀린 알바비는 제 통장으로 정확히 입금해 주세요. 10원 하나라도 틀리면 법무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가자, 서윤아.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할머니가 내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회장님, 서윤 씨 하고 울부짖는 최 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편의점 자동문이 닫히며 그 소리마저 뚝 끊겼습니다. 비가 갠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처리하고 우리는 다시 달동네 옥탑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여전히 검은 세단 2대가 차지하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대문 앞에 서성거리던 주인집 아주머니와 딱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내 옆에 선 기품 넘치는 할머니와 뒤따르는 수행원들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칠 전 내 짐을 문 밖에 내던지며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이고, 기사님들, 이게 다 누구 차야?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세워두면. 아주머니가 수행원에게 따지려다 나를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은 나는 그녀가 알던 가난한 세입자 이서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접니다. 내 목소리에 아주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서윤 아가씨? 아니, 그 옷은 뭐고 이분들은 다 누구셔? 할머니가 나서서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녀딸 짐을 가지러 왔네. 문 좀 열어주시게. 손녀딸이라니요? 서윤 아가씨 고하라고. 이제 아니야. 그러니 어서 문이나 열어. 할머니의 서슬 퍼런 명령에 아주머니는 허둥지둥 열쇠를 찾았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우리는 익숙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곰팡이 냄새, 눅눅한 공기.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짓누르던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코끝을 찡그리며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벽지에 곰팡이, 냉기 가득한 바닥, 한쪽 구석에 놓인 초라한 짐가방. 할머니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습니다. 세상에, 내 귀한 손녀를 이런 곳에 두다니. 내가 죄인이다. 정말 죄인이야. 할머니, 괜찮아요. 저 여기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담담하게 웃으며 짐가방을 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네. 하지만 제 옷이랑 책들이, 이런 기억, 냄새, 가난했던 흔적들, 다 여기에 두고 가자. 너는 이제부터 새 것만 입고, 새 것만 쓰고,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 해. 저 짐가방 하나도 들고 나가지 마라.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나는 잡았던 가방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이 아픈 기억들을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나는 낡은 펜던트가 든 작은 보석함 하나만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간직해야 할 유일한 과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방을 나서자 마당에서 기다리던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보니 대충 상황 파악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180도 돌변해 있었습니다. 서윤 아가씨, 가는 거야? 아니,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하고?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내가 섭섭해서 어쩌나.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돈 없으면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슬쩍 손을 피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보증금은 안 주셔도 돼요. 밀린 월세 제하고 남은 돈 있으면 옆집 할머니 연탄이나 좀 사드리세요. 아니, 그래도. 그리고 아주머니, 사람 그렇게 차별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낡은 방 한 칸이 세상의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아주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차에 오르자
묵직한 문이 닫히며 바깥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멍하니 서 있는 아주머니와 내가 살았던 옥탑방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작아지는 그 풍경을 보며 나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원섭섭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후련했습니다. 가자, 기사. 집으로. 할머니의 지시에 차는 부드럽게 속도를 높였습니다. 잿빛 골목을 빠져나가자 눈앞에 탁 트인 대로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내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처럼 길은 넓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드라마 세트장보다 더 웅장한 저택 앞이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양옆으로 스르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 사이로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내가 살던 달동네와는 공기의 질부터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도열해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쭈뼛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내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서 와라. 여기가 이제 내 집이다. 집안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은은하게 퍼지는 클래식 음악.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옥탑방에서 쫓겨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 상황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고 직원들이 준비해준 부드러운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는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폭신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벽난로 앞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보고 계셨습니다. 잠이 안 오느냐? 네.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게 꿈일까봐 겁이 나서요.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옆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계시던 사진첩 속에는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제 부모님인가요? 그래, 내 아비와 어미란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사진 속 인물들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비는 너처럼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였어. 길가에 핀 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 내 어미는 지혜롭고 강단이 있었단다. 내가 두 사람의 좋은 점만 쏙 빼닮았구나. 나는 사진 속 얼굴들을 눈에 새기듯 바라보았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얼굴들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나를 낳아준 분들, 나를 사랑했던 분들. 그동안 많이 외로웠지? 사무치게 보고 싶었을 텐데 내가 너무 늦게 찾아주었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도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요. 내 말에 할머니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슬픔 대신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 아가. 내 부모님이 못 다준 사랑까지 내가 다 줄게. 하고 싶은 공부도 실컷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으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자.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편안하게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반쪽짜리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반쪽과 합쳐져 완벽한 하나의 날개가 된 목걸이였습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비온 뒤 갠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파랗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지만 분명한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비를 맞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는 튼튼한 우산이 되어줄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활짝 웃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이야기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